이번 영상에서는 애착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애착의 정의와 특징을 알아보고 애착 이론의 역사, 양육 방식과 애착 유형과의 관계, 그리고 애착 이론에 대한 3가지 질문을 통해 안정형 애착을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음을 살펴보고 영화 똥파리를 감독한 양익준 감독의 개인 이야기를 통해 획득형 안정형 애착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애착은 양육자와 유아나 아동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보살핌, 위로, 기쁨을 주고받는 독특한 정서적 연결이라고 정의됩니다. 애착 이론의 아버지 존 볼비는 애착은 생존을 위해 가까이 있고 연결되기를 바라는 뿌리 깊은 욕망에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애착에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근접성 유지입니다. 이것은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려는 욕구에 대한 것인데요. 아동의 경우 양육자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양육자에게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근접성을 유지하려는 애착의 특징 때문입니다. 둘째, 안전한 장소입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위협을 경험하고 위로와 안전을 위해 애착 대상에게로 회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안전기지입니다. 이것은 유아가 주변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자의 기능입니다. 유아는 안전기지를 떠나서 그들의 세상을 탐험할 수 있게 되고 자신들의 도구를 갈고 닦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탐험 후에는 언제든 안전기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볼비는 애착 대상이 갖는 상징적인 위치를 보안 장소라고 묘사함으로써 보안이 잘 된 안전한 기지가 존재하면 유아나 아동은 양육자가 이러한 기본적인 보안 및 안전 욕구를 계속 충족시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탐험을 하게 됩니다. 넷째, 분리의 고통은 애착 대상이 떠날 때 경험하는 불안입니다. 그러나 평상시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애착 대상이 떠날 때 분리의 고통이나 불안을 경험하지 않기도 합니다. 애착 이론의 역사입니다. 애착에 대한 연구의 뿌리는 프로이드의 사랑에 대한 이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의 연구는 그를 애착 이론의 아버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했습니다. 존 볼비는 1930년대와 1950년대 사이에 고아 그리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관찰하고 난 후 애착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유아가 편안함과 안전을 위해 양육자의 친밀감을 추구하려는 본능적인 추진력을 갖고 있고 양육자와 분리될 때 괴로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볼비는 유아가 양육자에게 다가가는 등의 애착 행동이 진화론적 기초를 가진 생존을 위한 현상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많은 종들과는 달리 인간은 움직이거나 먹이를 먹거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없이 태어납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보살핌이 필요한데 그래서 유아는 자신을 보호해줄 애착 대상을 가까이에 유지할 수 있는 행동을 태어날 때부터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볼비는 아동기 초기 경험이 발달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정신분석적 관점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유아와 양육자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애착 유형이 성인기까지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고 특정한 개인들과 강한 정서적 연결을 하려는 성향이 인간 본성의 기초적인 요소이다라고 했습니다. 볼비는 한 개인이 세상과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정신적인 표상들의 인지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내부 작업 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작업 모델은 타인들을 신뢰하는가, 자신을 가치롭게 여기는가, 타인들과 상호작용할 때 자신을 효율적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모델이라고 보았고, 내부 작업 모델의 개인적 가치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 개인의 내부 작업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타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이해는 더 나은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working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존 볼비는 내부 작업 시스템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경험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릴 때의 환경과 경험에 영향을 받은 애착 유형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인생 내내 진화를 거듭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볼비의 애착 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볼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요청으로 버려지거나 고아가 된 아동들이 갖는 문제에 대해 글을 쓰면서 유아나 아동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이 필요하다는 애착 이론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볼비가 모성애와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이상화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 비판은 이렇게 모성애와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이상화한 볼비의 이론은 의도치 않게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이용되었는데, 전쟁 중에는 남성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 여성을 동원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복귀하는 남성들에게 다시 자리를 내어주고 여성들은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들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존 볼비의 제자였던 메리 에인스워스는 양육자의 행동과 그 행동이 유아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애착 이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에인스워스는 그 유명한 낯선 상황 실험을 수행했는데요.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양육자와 함께 있을 때, 낯선 사람이 들어올 때, 양육자가 혼자서 떠날 때, 양육자가 되돌아올 때 유아의 행동과 반응을 관찰한 실험이었습니다. 에인스워스는 이 연구를 통해 볼비가 처음 제안했던 것보다 유아의 애착이 더 미세하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고, 그래서 세 가지 애착 유형 모델을 발달시켰습니다. 첫 번째, 안정형 애착입니다. 안정 애착을 가진 아동들은 양육자 앞에서 새로운 환경을 탐험하는데 자신감을 느꼈고, 화가 날 때는 양육자에 의해 신속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에인스워스는 안정 애착 유형을 가진 아동의 양육자는 아동의 욕구에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 주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 번째, 불안정 회피형 애착입니다. 불안정 회피 아동은 양육자가 있어도 위로를 받지 못했고, 육체적, 정서적으로 양육자와 독립적인 상태로 있는 것이 관찰되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양육자의 위안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인스워스는 이 유형의 아동은 양육자를 그들의 정서적 욕구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론화했습니다. 세 번째, 불안정 집착형 애착입니다. 불안정 집착형 애착의 징후를 보이는 유아는 양육자를 떠나서 새로운 환경을 탐험하는 것을 꺼리는 등의 의존 행동을 보여주었고, 양육자가 그들을 위로해도 위로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즉, 집착하는 듯 보여도 정서적으로는 실질적인 애착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인스워스는 불안정 집착형 애착을 가진 아동의 양육자는 아동의 정서적 욕구에 한 번은 이랬다가 다른 때는 저랬다 하면서 비일관적으로 반응하고 민감하고 적절하게 아동의 욕구에 반응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네 번째 애착 유형은 1986년에 메리 메인과 주디스 솔로만이 유아들이 양육자와 함께 머무를 때 혼란스러워하고 확신이 없고 초조해 보이는 것을 관찰한 후에 추가한 불안정 혼란형 애착 유형입니다. 이 애착 유형을 가진 유아는 자기 자신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안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혼란스러운 행동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추가 연구에서는 유아에게는 공포스러울 수 있는 환경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보살핌을 받은 유아가 불안정 혼란형 애착 유형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안정 혼란형 애착 유형을 가진 아동은
부모의 통제 부족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매우 낮은 자존감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장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학대할 수 있고 자기 조절, 충동 조절 및 자기 진정 능력의 결핍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0년대에 사회심리학자 신디 하잔과 필립 쉐이버는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애착 유형이 유아의 애착 유형과 비슷한 점을 발견하고 성인 애착의 4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두려움형 애착 유형입니다. 이렇게 애착 이론의 긴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인한 아동과 성인의 4가지 애착 유형을 차트로 만들어 보면 화면의 그림과 같습니다. 애착 이론에서는 애착 유형은 주 양육자와의 애착을 유지하기 위해 주 양육자의 행동에 반응하는 방식이 개발되고 형성되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어떤 양육 방식이 어떤 애착 유형을 형성하도록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정형 애착 유형입니다. 안정형 애착 유형은 양육자가 자주 근처에 있고 접근 가능하고 아동의 필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때 형성됩니다. 아동이 필요로 할 때 양육자를 정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아동의 연결 추구 행동에 수시로 반응합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아동은 사랑받고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느낍니다. 이 아동들은 안전한 기지 또는 안전한 피난처로 돌아가면 보살핌과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자유롭게 세상을 탐험합니다. 에인스워스의 낯선 상황 실험에서 안정형 애착 유아는 분리고통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빨리 회복되고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계속 탐구합니다. 양육자와 다시 만날 때 기쁨과 애정으로 양육자를 맞이하고 육체적인 접촉을 하며 양육자의 품에 안기는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양육자는 유아에게 안전의 원천입니다. 안정형 애착 유형을 가진 성인은 연인 또는 배우자와 안전한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서적인 연결을 형성하고 상대방이 정서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 만족도는 높습니다. 안정형 애착 유형을 가진 성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며 버림받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비교적 쉽고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서술합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은 양육자가 유아의 연결 추구 행동을 거부하는 경우 형성됩니다. 양육자는 보통 정서적으로 경직되어 있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쓸모없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화라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아동은 다른 사람들을 한결같이 차갑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서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회피 전략을 사용합니다. 에인스워스의 낯선 상황 실험에서 회피형 아동은 양육자와 분리될 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다시 재회했을 때는 오히려 양육자를 피했습니다. 회피형 애착 성인은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질 때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고 연인이나 배우자와도 정서적인 연결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이런 연결감의 중요성을 경시합니다. 이들은 안전감이 부족하고 강박적인 자립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감정적인 거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은 감정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고 지역사회나 다른 사람들의 지원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들은 때에 따라서는 적대적으로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성인은 사람들을 완전히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가 어렵고
일정 수준의 친밀감에 도달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더 많은 정서적 연결을 원할 때 긴장한다고 자신을 서술합니다. 집착형 애착 유형은 양육자의 일관성 없는 보살핌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비일관적 보살핌의 한 가지 예를 들면, 유아가 아주 어릴 때는 유아의 욕구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다가 유아가 걸을 수 있게 되면서 양육자에게 달라붙어 애걸하는 애착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 반응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유아에게는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고 대신 그들이 거부당한다는 개념이 자리 잡습니다. 비일관적인 보살핌은 유아나 아동이 양육자의 가용성에 대해 의심하도록 하고, 이것은 가까운 다른 사람에 대한 가용성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져서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집착형 애착 유형의 다른 특징은 접근 회피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양육자가 떠날 때 매우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정작 양육자가 돌아왔을 때는 양육자의 존재로 인해 위로받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비명으로 양육자의 관심을 끌려는 접근 행동을 하지만 정작 원하는 양육자의 반응을 얻을 때는 모순되게 행동하면서 진정한 감정은 드러내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까워지려는 양육자의 의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도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기를 꺼릴 수 있고, 다른 사람 눈에는 예측할 수 없고 변덕스러워 보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관계가 끝날 때 매우 큰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친밀감에 대한 강한 필요성과 관계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사랑하는 관계에서 애착을 추구할 때 과잉 활성화와 과잉 집착 전략에 의존합니다. 부모에 대한 모순된 감정들이 얽혀 있어서 화나 불안 없이 그러한 감정들을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집착형 애착 유형을 가진 성인은 자신의 연결 추구 행동이 종종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지만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서술합니다. 혼란형 애착 유형은 양육자가 위협이나 두려움의 원천일 때 발생합니다. 이 유형은 일반적으로 학대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양육자는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고 불편하고 두려운 행동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양육자는 자신 또한 어린 시절 트라우마나 미해결된 상실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인스워스의 낯선 상황 실험에서 혼란형 애착 유아는 양육자가 떠날 때 그리고 다시 재회할 때 매우 어색한 행동을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애착 이론의 역사와 애착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화면에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가 애착 이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 유형은 불변할까? 한 개인은 한 가지 애착 유형만 가질까? 같은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모두 동일한 애착 유형을 가질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생각해 보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 유형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존 볼비는 내부 작업 시스템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새로운 경험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애착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획득형 안정형 애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애착 유형이 변화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개인이 모든 대인관계에서 한 가지 애착 유형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정 혼란형 애착 유형을 추가한 메리 메이는 1995년에 발표한 아티클에서 아동 애착의 안정이나 불안정은 개인의 특징이 아니라 관계의 특성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한 아동이 엄마나 아빠 중 한 부모와는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되어 있어도
다른 부모와는 불안정하게 혼란스러운 애착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한 개인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지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안정형 애착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자녀를 안정형 애착을 가진 아이로 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은 부모를 가졌더라도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녀들은 각기 다른 애착 유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경 변화 때문에 4명의 자녀가 각기 다른 애착 유형을 형성하는 예시를 담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제목을 찾아보거나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카드를 눌러 시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을 통해 여러분은 애착 이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애착 유형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인스워스의 애착 이론에서는 학대하는 주 양육자를 갖는 것과 같은 불우한 어린 시절의 애착의 역사는 불안정 애착으로 이어지고 이는 성인이 되어서 자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만 그들이 부모가 되어서는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모가 그들에게 했던 일을 종종 반복해서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을 통해 애착 유형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정형 애착을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획득형 안정형 애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획득형 안정형 애착은 성인이 자신의 불안정 애착을 극복하면서 발달시킨 안정형 애착을 의미합니다. 획득형 안정형 애착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안정형 애착을 후천적으로 획득한 부모의 양육 행동은 아동기 때부터 안정형 애착을 유지해온 부모와 비슷했고 그들의 양육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안정 애착 성인은 불행한 어린 시절에 대해 일관성 없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안정형 애착을 아동기 때부터 형성해온 성인은 행복한 어린 시절에 대해 일관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획득형 안정형 애착 성인은 불행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일관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경시하지도 않고 불안이나 화 감정에 굴복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가소성으로 인해 새로운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재구조화될 수 있습니다. 획득형 안정형 애착을 개발하는 것은 초기 안정형 애착을 개발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획득형은 성인기에 하는 관계 경험에서 온다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관계는 건강한 애착을 얻는 열쇠입니다. 애착은 보완기지 역할을 하는 대리 애착 인물과의 긴밀한 장기적인 관계를 통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정서적인 경험은 연애를 통해서 또는 친구, 멘토, 신앙, 종교 지도자, 심리 상담사 등과의 관계에서 경험될 수 있는데 코어세 자기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대상과의 건강한 관계 경험을 의미합니다. 안전한 애착을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에 대한 연구 아티클이 있어서 화면에 소개를 하고 이 아티클에 담겨져 있는 안전한 애착을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서적 지지입니다. 애착은 지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고 자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상으로부터의 그럴 수도 있다는 타당화, 그리고 대상이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새로운 애착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거 이해하기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이제 성인이 되어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더 잘 이해한다면 현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결혼과 가족 치료를 전공했는데요. 첫 학기 필수 수강 과목 중 하나가 The Family Life Cycle이라는 수업이었고, 한 학기가 끝나고 모든 학생들이 제출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가 자신의 가계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계도를 그리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가족 구성원 또는 친인척과 연락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과거 이해하기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과거 이해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한다면 가계도를 그려보시되 가능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결과물을 내는 과정을 경험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업이나 그룹 활동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공감적인 안내자를 통해 이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특히 도움이 될 텐데요. 이러한 과정이 바로 과거의 사건을 다루고 그 사건에 대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 즉 획득형 안정형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기 정체성 변화시키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 정체성 및 자기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은 자신이 상황의 희생자라는 생각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자신 및 가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의도적으로 변화 만들기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실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상황의 희생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 내에서 희생적으로 하고 있는 기능을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에 익숙한 다른 사람들의 많은 저항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도 있는 고단함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새로운 애착을 획득하는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을 위한 멘토 되기입니다. 같은 종류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자신이 안정형 애착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멘토링하거나 또는 항상 이용 가능하지만 경계가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애착 대상이 되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애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애착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안전한 애착을 확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지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탐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어떤 형태의 과정을 밟든 꼭 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도움이 되지 않는 불안정성에 도전하는 것을 배우고 안정을 획득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획득형 안정형 애착은 전 생애에 걸쳐 관계 패턴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안정형 애착을 획득한 개인의 특징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전하지 않았고 사랑받지 못했고 수용받지 못했다고 느낀 이야기를 성찰하는 태도로 일관성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형 애착을 획득한 개인은 내가 어렸을 때 난 외롭다고 느꼈어. 그리고 나의 그 외로움의 일부분은 우리 엄마가 가족 안에서 감당하고 있던 스트레스였다는 걸 알아. 라고 말하면서 과거와 현재, 자신과 타인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균형은 과거의 고통을 별거 아닌 것으로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상처를 미해결 상태로 현재에 그대로 두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자아 성찰 작업이나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과거의 경험 기억이 살아날 때를 알아채고 그 경험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안정형 애착을 획득한다는 것은 불안정했고 부모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위로받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에서 안정감 있고 존중받고 위로받는 새로운 이야기를 스스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안정형 애착을 획득하기 위한 요소로 과거 이해하기와 멘토 되기가 있었는데요. 마음의 분노와 적개심을 영화 똥파리로 토해낸 양익준 감독이 오은영 박사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서 나누어 준 이야기 속에는 한국의 굴곡진 근현대사를 살아온 부모 세대를 양익준 감독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양익준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애착 이론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는 왜 엄마를 그렇게 대하셨나요? 대하셨나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는 뭐 그분들이 이제 조금 뭔가 힘겹게 했지만, 가족이나 뭐 자기 아내를 힘겹게 했지만, 그 당시에 어떤 군사 정권 안에서의 본인들도 모르게 병정놀이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사회에서 받는데 그 머리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몸은 느끼는데 머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맨날 고스톱치고 막 막 그러니까 뭘 해결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더 큰 그게 뭔진 몰라도 감지는 했을 텐데 더 큰 존재한테는 댐비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집에서는 되게 어마어마한 뭐 가장이자 뭐 좀 무서운 뭐 그런 분이었지만, 안에서는 집안에서는 강자 같지만 밖에서 약자였던 이 사람들이 더 큰 존재에게는 덤비지 못하고 본인보다 약한 존재에게 자기의 어떤 무의식의 분노를 풀어냈던 게 우리 부모 세대들의 어떤 그런 되게 슬픈 역사였다라는 느낌이 이제 어쨌든 뭐 이 가족에 대한 어떤 고민과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세대, 엄마 아버지 세대가 다 어떤 그 당시에 살아갔던 어떤 좀 희생자였던 게 아닌가.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봤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정신적인 증상을 만들잖아요. 화가 나서 뭐 더 폭력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되려 그 폭력을 보면서 더 그 폭력에 네. 두려워서 완전히 쪼는 네. 쫄보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가족을 보면서 누나도 여동생도 있고 뭐 조카도 있고 하는 가족들 보면서 어떤 이 영향들이 이 대를 이런 어떤 받은 영향의 어떤 세대의 대를 이제 조카 선에서는 끊어야겠다, 그런 생각에,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주인공이 계속 조카한테만 유일하게 자기 어떤 그런 감정을 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머리로 쓴 게 아니라 그냥 그 얘기가 나왔어요. 되게 신기하게.